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금쪽 같은 아들 하나에 옥 같은 딸 하나를 두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큰 사업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매출이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것은 혼자 아들을 키워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남편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남편 덕분에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 팔자가 참 기구하다 했지만 어쩌면 그 사람 덕분에 행복한 나날을 사는 건 아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제 대학 동창회 주선으로 만난 소개팅이었어요. 둘은 같은 직장 선후배 사이였거든요. 처음에는 연애보단 제 취미에 관심이 많았기에 몇 번이나 소개팅을 거절했었습니다. 30살이 넘은 나이였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 사진을 본 남편이 친구에게 끈질기게도 소개팅을 소개해 주라고 졸랐답니다. 저는 그냥 나와서 차 한 잔, 밥 한 번 이렇게 말하는 친구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소개팅에 의욕이 없었지만 친구의 면도 있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치마도 예쁘게 차려입고 소개팅 장소에 나가게 되었죠. 그도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는지 세미정장에 머리까지 야무지게 넘겨 세팅을 하고 왔더라고요. 신사 중에 신사 이미지를 풍기는 게 우습기도 하고 카페에서 격식을 차려 앉은 그가 호감이 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가끔 던지는 유머가 정말 센스가 넘쳤죠. 여자는 길을 건널 때 안쪽에, 여자는 차가운 곳에 앉으면 안 된다고 손수건에.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그의 젠틀해도 저는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애프터 신청을 하자 냉큼 받아들였습니다. 귀가 찢어져라 웃어대던 그는 다음 데이트 코스를 벌써 쪄놨다며 기대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오래 만날 거란 기대 없이 나간 자리였고 막상 나가서 보니 호감 가기도 했고 30대가 되다 보니 외롭기도 했는지 그 남자를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데이트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그였기에 그와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졌죠. 그러다 저는 갑작스러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피임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그는 뛸 듯이 좋아하더라고요. 자신이 아빠가 된 게 맞냐면서요. 그의 모습에 저는 이 남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1년도 안 된 연애에 저는 사실 그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그와의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생명은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임신이 되면서 급하게 상견례를 하고 식장을 구하고 아파트를 구하느라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이는 생겼고 뱃속의 아이는 자랄 텐데요. 결혼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그럴까요? 가끔 뱃속의 아이를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달가운 임신이 아니었기에 아이만 안 생겼으면 여유 있게 결혼 준비를 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집을 계약하고 결혼식장에서 미리 예복을 입어볼 때였어요. 아랫배가 묵직하면서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저는 드레스를 입은 채로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고 자궁외 임신으로 긴급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궁에 정상적으로 착상을 한 게 아니라 제 왼쪽 나팔관에 착상을 해서 자궁외 임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조금 늦게 발견했는데 더 늦었다면 나팔관 파열로 큰일 날 뻔했다고요. 아이가 들어있는 나팔관을 어서 잘라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순간 눈물이 왈칵 흘렀습니다. 결혼 준비로 제때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지, 제가 아이를 환영하지 않아서 생긴 일은 아닌지, 아이가 제가 원망한 걸 알아서 그렇게 된 일은 아닌지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는 그렇게 제 한쪽 나팔관과 함께 저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를 환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정신이 드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괜찮다고 아이야 결혼 후에 또 가지면 된다고 다독이더군요. 하지만 어른들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예상과 비켜가잖아요.
저희 역시 다르지 않더군요. 그때 병원으로 찾아온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를 보시자마자 남편과 저에게 닥달을 하셨습니다.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아이가 착상을 엄한 곳에 해? 제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나팔관도 하나 없다면서. 그럼 임신은 가능하긴 한 거야? 아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팔관 하나 잘라냈어도 나머지 하나가 있잖아요. 금방 생긴 아기니까 결혼 후에도 금방 생길 거예요.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세요. 저는 둘의 대화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가 왜 죄인 심정이 되어야 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저는 그들 앞에서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의사 만나고 왔다. 나팔관 하나만 남으면 그만큼 임신율이 떨어진다고 하더구나.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애를 낳긴 하는 거야? 문제 있는 애 낳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 당장 이 결혼 취소해. 처음부터 애부터 달고 오는 애를 거두는 게 아니었어.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도 제 아이 엄마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저 사람 혼자 애를 만들었어요. 저도 같이 만들었어요. 그만 좀 하세요. 저희 결혼이고 저희가 함께하길 원해서 하는 결혼입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셔서 가방으로 남편을 때리셨어요. 내가 이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대접으로 먹었네. 이런 등신 같은 놈을 낳아놓고 이제껏 살았어. 지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지 옆에 내 편만 들어 아주.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셔서 시아버지와 함께 병원에서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손이 귀한 집의 5대 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면서 시부모님께서 저희 결혼을 흔쾌히 받아들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집의 손주이니 아쉬워서 저러시나 보다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병원에 있는 동안 정말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병원에서 출근하고 병원으로 퇴근하고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이를 잃었지만 전 남편을 얻었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남편의 결혼 의지가 대단했고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남편의 적극적인 결혼 진행으로 인해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10월대는 남편이 막아주지 못하더군요. 시어머니의 진노에 당연히 찾아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시어머니의 임신 요구는 점점 심해지셨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생리 주기부터 관계 빈도수까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 달수가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 몸에 문제가 있는 애를 들이는 거 아니라고 했지? 거 봐라. 결혼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도 애가 생기니? 어디 생길 기미도 안 보이는데. 어머니, 이제 겨우 반년이에요. 이 사람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꼬박꼬박 보약 먹고 출근하고 집에 와서는 임신에 좋다면서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요. 이런 바보 같은 게. 그랬다면 진즉 생기고도 남았겠다. 예, 새아가, 네가 말해봐라. 왜 임신 소식이 없는지 네가 이야기해봐. 저는 어깨를 움찔거리며 어머니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내리깔았습니다. 당장 너 그 일부터 그만두고 병원부터 다녀라. 나이가 30대 중반이면 이제 노산이다. 지금 아니면 임신도 못해. 알겠니? 애를 만들어서 일을 하든 애를 낳아놓고 일을 하든 그때 가서 해라. 알겠냐? 저는 작게 네라고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35살이 지나면 노산이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전 아직 30대 초반이었지만 어머님 말대로 이 시기가 지나면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나팔관 하나가 없었으니까요. 그만큼 랜덤으로 임신 확률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애를 못 낳는다고 뭘 그렇게 쥐잡혀 쭈그려져 살았는지 조금 더 당당하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을 소개해준 제 친구에게 이런저런 속풀이를 하며 저를 달래었습니다. 친구는 아직 미혼이었기에 저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위로하고 만나면 밥도 사주며 저를 달래주었어요. 자신도 남편을 소개해준 책임감 같은 게 있다나요? 참 좋은 친구를 두었다 싶었죠. 그렇게 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지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한 일은 임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속상해 하시면서도 임신에 좋다는 음식을 꾸준히 해주셨어요. 큰 잉어를 잡아다가 고아 오시기도 하고 흑염소를 잡아다가 한약을 만들어 오시기도 했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딸 가진 죄인. 바로 그게 저희 친정 엄마였어요. 왜 엄마까지 시댁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속이 상해서 몇 번이나 괜찮다고 하지 마시라고 해도 엄마는 제게 그게 쉽냐고 10년을 일한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노력하는데 엄마라도 돕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때 엄마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답니다. 불임 전문병원에 다니면서 몇 번이나 인공수정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를 하고 시험관을 하자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바늘로 배를 찌르는 건 인공수정과 별반 다름이 없었지만 난자를 채취하는데 정말 힘이 들더군요. 난자를 채취를 하면 저는 어김없이 배에 빵빵하게 복수가 차올랐습니다. 튀어나온 배를 보며 여기에 아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몇 번이나 곱씹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달아 시험관을 5번 실패하고 나니 저는 몸도 마음도 병들어갔어요. 자신감도 사라지고 온통 멍이 든 제 배를 보고 쪼그려 앉아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도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은 제 남편과 친구였습니다. 임신 준비로 술을 못 먹는 저를 위해 치킨과 콜라만 먹으며 친구는 저를 토닥였습니다. 야, 너무 기죽지 마라. 조금 쉬면서 하는 건 어때? 내 주위에 보니까 시험관 하다가 몇 달 쉬고 아기 생긴 부부도 많다더라. 몇 달 쉬었다가 몸 좀 추슬러서 해봐. 그러다가 너까지 병날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그럴까봐. 배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복수가 계속 차서 이제 하는 것도 두렵고 아프고 무섭고 남들은 순풍순풍 잘만 가지는 아이인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에휴, 자기야, 우리 그냥 애기 낳지 말고 우리 둘이 살자. 난 딱히 아이 바라지도 않아. 그냥 당신만 있으면 돼. 내가 우리 부모님께 잘 말해볼게. 우리 둘이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면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말만으로도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말이 쉽나요? 남편은 단 한 번도 시부모님께 그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5대 독자라는데 어머님이 바로 저희의 이혼 이야기를 꺼낼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말뿐인 남편의 위로라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이 잦아지고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에 1번에서 2번 정도는 꼭 지방으로 출장이나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남편이 걱정되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요즘 회사가 한창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를 위해 몸에 좋다는 음식을 해먹였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잠시 쉰다는 저희의 말에 어머님께서 노발대발 하시기도 하셨기에 그에게라도 잘 챙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안심하겠다 싶었어요. 그날도 갈비찜을 해놓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늦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먼저 밥을 먹으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제가 한 갈비찜을 혼자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까 음식을 만들 때만도 그렇게 역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 입 입에 가져다 대었는데 정말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오는 게 변기로 가서 빈속을 개어내었어요. 속도 울렁거리고 메스거리는 게 딱 첫 아이 가졌을 때랑 너무 비슷했습니다. 입덧이요. 저는 바로 방으로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 2손을 꽉 쥐고 2줄이 뜨기를 잠시 정말 희미하게 보일랑 말랑 2줄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래도 그날은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불면 날아갈라, 혹시라도 좋아하다가 아이가 달아날라, 꼭 배를 끌어안고 잠이 들어서야 남편이 들어온 걸 알았습니다. 심장이 콩닥거리고 입으로는 그에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날은 꼭 참고 다음날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한참을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들어가 진찰을 받았지만 아직 아기 집은 안 보이는 초기인 것 같다고 피검사를 받고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초기라서 안 보인다는데 피검사를 받고 돌아오는 내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리고 딱 2시간 후에 산부인과로 임신 4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는 4주의 입덧이라니 성질머리도 급한 애인가 보다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리고 시댁에게는 알리지 못하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전화하면 기뻐할 것을 알았지만 또 전처럼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날도 밤이 늦어서야 집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테스트기와 피검사로 4주차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하나도 기쁜 표정이 아닌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의 표정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첫 아이 때와는 너무 다른 그의 표정에 저는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생긴 게 기쁘지 않냐고 물었더니 기쁘다. 딱 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아이인데 어떻게 저 한마디로 퉁치려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변했다. 그 사람 혹시 바람난 거 아니냐부터 해서 온갖 푸념을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선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아이를 가졌으면 들쳐안고 좋아하지 못할 망정. 좋다는 표현도 제대로 안 했다면서요? 어떻게 그래요? 나도 물론 좋지. 그런데 또 전처럼 그렇게 좋아했다가 그럴까봐 너무 걱정돼서 그렇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이라니? 무슨 말이 그래. 우리 둘째도 낳아야지. 안 그래? 아이 하나만 있으면 외롭대. 하나 더 낳아서 키우자. 그의 입에 어색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도 첫 아이를 잃고 저만큼 많이 힘들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부모니까요. 그를 꼭 끌어안고 이번엔 괜찮을 거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아이를 지켜내겠다는 결심으로 절대로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제대로 제 자궁에 예쁘게 안착을 잘 해주었습니다. 작게 불러오는 배가 신기해 자꾸 손으로 문질러보고 아직 듣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말도 걸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드디어 아이가 안정기에 들어설 때였습니다. 남편이 필리핀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짐을 하나 챙겨서 캐리어에 넣으면서도 서운한 마음에 입을 삐죽거렸어요. 남편은 며칠 안 걸리는 일이니 일주일 안으로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를 보내기 싫었지만 출장이라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떠나고 한 3일이 지났을까요? 필리핀 현지에서 큰 태풍으로 초토화되었다고 방송이 되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현지가 태풍 때문인지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니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친구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저는 신랑이 묵는 호텔에 전화라도 걸자는 심정으로 남편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이 아니라 휴가를 썼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 친구랑 둘이서요. 동시에? 같이? 친구는 저에게 휴가를 썼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친구 사이에 휴가를 일일이 썼다고 보고하진 않잖아요? 며칠 전 친구와 전화했을 때만 해도 회사가 바빠서 아무 데도 못 간다. 너희 남편도 출장 때문에 애 많이 먹는다. 이랬거든요. 저는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요. 다시 남편 회사의 출장 스케줄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웬걸? 지난 1년 동안 남편에게는 출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감쪽같이 속아왔던 겁니다. 남편과 친구에게. 그리고 감이 왔습니다. 이 두 사람 나에게 숨기는 게 있다는 걸요.
그제야 남편이 왜 아이를 반기지 않았는지, 친구가 빈번하게 저에게 전화를 걸며 어디 있냐고 확인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둘이 사귀지 왜 저를 소개시켜 준 걸까요? 하늘이 원망스럽고 믿었던 친구와 남편의 배신으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남편이 실종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이며 친정이며 난리가 난 와중에 남편과 같이 있던 친구가 보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제 앞에 서 있는 친구에게 저는 뺨을 내리쳤습니다. 사실 그걸로도 모자랐죠. 그 당시 제 심정으로는 몸통이라도 내리치고 싶었거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남편이랑 나를 속이고 그동안 만났던 거야? 도대체 왜?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라고 하지 왜 속였냐고. 처음에는 그냥 실수였어. 선배가 너무 힘들어해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같이 자게 됐는데 끊을 수가 없더라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어? 사랑? 그럼 그때라도 말했어야지. 너희들 사랑의 노름에 나까지 끼워놓지 말고 그냥 순순히 이혼하라고. 내가 그럼 그 사람이랑 계속 살았겠어? 아이까지 가졌는데. 그럼 이제 어쩔 셈이었는데? 유부남의 애아빠에 너는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그게 왜 내 아들 탓이냐? 네가 빨리빨리 애를 가졌으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했겠니? 이야기 들어보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남편이 밖으로 돌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남편이 바람난 게 저 때문이란 말 너무 하시네요? 이제 아이도 가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왜 있는데 그렇게 떽떽거리니 우리 아들이 밖으로 놔두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깟 애 하나 가졌다고 유세 부리냐? 아비 잡아먹은 애를 누가 반긴다고 그렇게 얼굴 빳빳하게 들고 서 있나 몰라? 사돈, 듣자 하니까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여기 저희도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동안 저희 애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이래서 사람은 가려서 사귀라는 말도 있는데 내가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꼴이냐? 지금 내 아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판에 아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시어머니는 획 돌아서 가버리셨어요. 아무리 아들이 사라졌다지만 시어머니의 냉정함에 혀를 내둘렀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계실 수가 있는 건지, 혹시 남편은 주워온 아이가 아닌지 의심까지 들 정도였어요. 저는 배를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어요. 갑자기 남편도 사라졌는데 아이 또한 아빠가 사라졌으니까요. 제대로 사랑 한번 못 받아본 아이가 가여웠어요. 돌아온다고 해도 바로 이혼을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니 일단 찾아놓고 죽이던지 살리던지 머리를 죄다 뽑아놓든지 하자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면서 남편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도움이 될까 싶어 교포 사이트에 들어가서 태풍 현지 소식도 보기도 했는데 워낙 큰 관광지라서 누가 사라져도 모를 정도더군요. 도저히 한국에서는 찾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제가 직접 필리핀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에서는 홀몸으로 어디 가냐고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이제 겨우 안정기를 지났는데 위험하다고요. 저 대신 친정아버지가 필리핀에 가서 알아보신다고 필리핀으로 이사 가시고 저는 집에서 엄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시부모님은 남편을 찾을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겁니다. 5대 독자가 귀환해 남의 집 대를 끊어놓네 마네하며 구박하실 때는 언제고 막상 아들이 실종됐는데 찾지를 않는다는 게 이해도 안 됐지만 남은 정마저 끊어놓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친정엄마와 있는 저희 집으로 시부모님께서 찾아오셔서 남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바꿔놓으라는 겁니다. 너희 남편 사망보험금 알지? 왜 결혼할 때 너희들 보험 들었잖아. 그거 수익자 이전 좀 하자. 우리 앞으로 돌려놓으렴. 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실비랑 사망보험금 얼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익자는 왜 바꾸자는 거예요? 왜 너희 다른 보험도 따로 들어놓은 것도 있잖아. 그것은 왜 빼냐? 그것도 있잖아.
전 말이 꽉 막혔어요.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보험까지 들먹거리며 저를 압박하는 게 이상했어요. 일단 당사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말이죠.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 죽은 사람 취급하세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아들한테 정이 없어도 찾는 신용이라도 하시고 보험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보험금 나와도 우리 아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보험금 이야기도 꺼내지 마세요. 아이고, 저 도끼 눈 뜬 것 좀 봐라. 내 아들 죽여놓고 나도 죽일 셈인가 보네. 내가 내 돈으로 일평생 키워놓은 자식 죽은 돈 좀 받겠다는데 그게 이렇게 취급받을 일이냐? 아무리 배운 것이 없다지만 내가 아들 키워놓고 이런 취급받으려고, 아이고, 죽은 놈만 불쌍하지. 저는 시부모님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면서 현관문 밖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죽으면 남이라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몇 달 동안 남편은 소식도 없는데 부모들은 아들 사망보험금에만 관심을 가지다니요. 배는 점점 불러오고 산달이 되자 친정아버지가 이제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자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자고, 태어난 후에는 아이한테 안 좋을 수도 있으니 그 전에 하자고 하셨어요. 실종 상태라서 사망신고는 안 되어도 장례를 치를 수 있다면서요. 그만 보내주자는 말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체 없는 장례를 치르고 빈 유골함을 납골 땅에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도 시댁에서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아들은 안중에도 없고 보험금만 이야기만 하시는 게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이제 정말 그 사람은 저의 마음속에서도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정할 겸 보험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실종 5년이 되면 받을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수해 피해자들은 특별 실종으로 간주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나면 사망으로 인정해준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남편은 태풍으로 실종된 상태였으니까요. 실종 당시 비슷한 사람이 발견되어서 실종 5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 이라는 말에 저는 아직 남편이 못 돌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발이 묶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찾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시댁이나 남편이나 이제 돌아와도 정남이가 뚝뚝 떨어져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죽으면 돈이라도 받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 피우다가 돌아온 남편 뭐가 좋다고 반기겠어요. 저는 아이를 혼자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예쁜 아들을 낳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육아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집을 내놓고 친정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인스타에서 아이들의 용품을 올리면서 파는 지인을 보게 되어 저도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이가 변변치가 않더군요. 아이는 자라고 돈 들어갈 때는 많아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저는 자연스럽게 친정의 애를 맡기면서 다른 일을 병행했습니다. 낮에는 인스타 상품을 올리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저녁에는 갈비집에 불판을 닦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불판을 닦는데 누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얼굴을 들어보니까 제가 아이들 운동화를 떼어다 파는 도매집 사장님이셨어요. 그는 왜 여기서 일을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는 워낙 서글서글한 사람이라서 그간 사정을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짠해 보였는지 도배집을 들릴 때마다 아들 주라고 과자나 장난감을 쥐어주는 거예요. 아들이라도 데리고 가는 날이면 아들이 예뻐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참 애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관심이 있다면서요. 하지만 전 그의 말을 거절했어요. 어쩌면 정말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건 불륜이었고 그때 저는 연애할 틈이 나질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는 저를 찾아오며 가며 저와 아들을 알뜰살뜰 보살피더라고요. 기다린다면서 남편이 돌아와도 이혼이라는 걸 그는 알았으니까요.
참 듬직한 남자였어요. 그렇게 남편이 실종되고 5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건 종결할 테니 남편 사망 처리하라고 하더군요. 귀찮은 말투에 해외 사건이니 이런 건 찾기 불가능이라고 툭 던지는 말투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으면 진작 왔을 시간이니 그의 사망 신고를 하고 저는 보험금이라도 위자료로 받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험사로 가서 보험 문의를 하니 보험금이 제가 예상한 2억 5천이 아닌 7억이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나 봤더니 남편이 다른 보험 하나를 따로 들어놓고 불륜 여행 주제에 여행 보험까지 들어놓고 갔더군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도 저는 그 돈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아들 잘 키우라고 돈은 넉넉하게 남겨뒀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인스타의 작은 쇼핑몰이 아닌 인터넷의 쇼핑몰을 차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니 인스타에서 입소문이 크게 나면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숨이 트이는구나 싶었어요. 죽은 남편 덕이라고 생각했죠. 양심은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거래처 사장이었던 그가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사망 신고도 했고 사업도 자리 잡혔으니 자신을 받아주라고요. 5년 동안 한결같은 그를 어떻게 싫다고 할까요? 저희는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 저는 그가 부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미 빌딩 몇 개를 소유할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재력가였더라고요. 왜 말 안 했냐 물어보니 악바리같이 버텨내는 저를 보고 나 돈 많으니 나한테 기대라는 말을 못했다네요. 재수없어 보일까봐 그때 당시 저는 그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었으니까요. 참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축복은 연달아 생겨온다고 하잖아요. 그 축복이 저에게 또 찾아왔어요. 그와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저는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전에 바라던 임신이 그를 만나고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다니 그를 만난 것이 저에게 축복이자 선물 같았습니다. 그는 드디어 아들에게 동생이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모습에 또 감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신경질적으로 눌러대는 겁니다. 제가 나가보니 전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실종된 남편의 부모님이죠. 그리고 그 옆으로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친구가 있는 겁니다.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니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네가 우리 아들 보험금 받아갔냐? 어디서 베어먹지 않은 행동이야? 응? 다른 남자랑 결혼했으면 내 아들 돈을 우리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빨개진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저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그 돈은 절대 뺏길 수 없는 제 아들 돈이었습니다. 아빠에게 유일하게 받은 거니까요. 그게 왜 어머니 돈이에요?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어서 제가 받아온 건데요. 그리고 그 아들도 여기 버젓이 살아있고요. 제가 왜 드려야 하죠? 아들은 다리를 꽉 끌어안고 처음 본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내 아들 새끼라고 말하는 거야? 다른 남자랑 생긴 아이인지 어떻게 알겠니? 남편 사망 신고하자마자 결혼해서 살면서 뭐가 잘났다고? 돈이나 내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정이 없다고 해도 어머님 손자예요. 그리고 그 돈은 절대 못 내놔요. 바람 피우다 죽어놓고서 딸랑 그거 남겨놓았는데 제가 왜 줘요? 아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시부모님과 제 친구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들입니까? 홀몸도 아닌 사람한테 남의 집에서 뭐하는 짓이냐고요? 당장 나가세요. 당신이 지금 제 편이야? 그새 애까지 가졌어? 정말 할 짓 다 하고 사는구나. 내 아들 죽은 돈 내놔. 7억 내놓으라고. 내 아들 죽여놓고 그 돈 가지고 집 팔자 고치고 앉아있어. 불쌍한 내 아들. 아이고, 죽은 놈만 불쌍하지.
시어머님이 바닥에 앉아서 통곡을 하지 친구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님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요. 남편은 화가 났는지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님을 질질 끌고 현관까지 갔습니다. 7억이요? 드릴게요. 드리면 되죠? 당장 나가세요. 내 아들, 내 아내 옆에서 당장 꺼지고 다시는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걸 왜 줘요? 우리 준서 돈이에요. 나중에 크면 줄 거예요. 준서는 내 아들이야. 저 사람들이랑 다시는 엮이게 두고 싶지 않아. 7억 드릴 테니까 계좌 부르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 내 아내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다고 맹세하세요. 시어머니는 정말 거짓말처럼 울음을 뚝 그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소매로 눈물을 콕콕 찍어내더니 남편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더군요. 기막히고 어이가 없는 상황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이체된 핸드폰을 보여주니 그제야 입가에 미소를 띠고 그냥 횡하니 사라지더군요. 저는 서러움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그렇게 쉽게 주고 싶지 않았는데 실컷 골려라도 주고 싶었는데 그걸 홀라당 빼앗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남편은 끌어안으며 토닥였습니다. 그만 울어. 준서가 놀라잖아. 내가 그걸 안 주면 또 찾아왔을 테고 그럼 준서가 또 놀랄 거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런 상황을 겪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랬어. 당신 뱃속에 우리 둘째도 걱정되고 내 식구니까. 그리고 우리 준서는 내 아들이잖아.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꽉 끌어안아 주었어요. 너무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친자식으로 여겨주니까요. 아들에게 진정한 아빠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배가 불러오고 막달이 다 되어갈 때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험 사기로 연루되었으니 출석하라고요. 보험 사기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싶었어요. 그가 사망해서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보험금 받은 것도 다 뺏겼는데 사기라니. 남편은 혼자서는 못 보내겠다고 같이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배불뚝이 상태로 뒤뚱거리며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보니 전 남편과 시부모님, 제 친구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겁니다. 전 남편의 몰골은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머리도 산발이 되어서 저를 힐끔거리더니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살아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사지 멀쩡히. 기가 막히는 현실에 웃음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앞에 앉아서야 제대로 된 상황을 들었습니다. 태풍 당시 남편과 친구는 바닷가 옆 호텔에서 묵고 있었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는데도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고 바닷가로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렸고 친구는 다행히 호텔로 돌아왔더랍니다. 파도에 떠밀려 구사일생으로 옆 섬까지는 살아서 갔는데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태풍으로 고립되었대요. 한국으로 전화가 닿긴 했는데 실종됐다는 말에 머리로 재빨리 보험금 계산을 했나 봐요. 대충 7억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1년만 버티자 생각했는데 그 통화가 실마리가 되어 5년까지 늘어났더랍니다. 그동안 친구가 필리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살폈는데 친구도 지쳤는지 오는 게 뜸해지고 한국에서는 돈을 잘 안 붙이니 배고파서 거주지 밖으로 나왔다가 지역 경찰에 붙잡혔다네요. 불법 체류자라고 판단해서 한국으로 추방되고 그 과정에서 실종자가 아닌 게 밝혀진 거고요. 보험사에서는 사기로 판단해서 고소를 진행했답니다. 보험금 수익은 제가 탄 상태여서 경찰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남편은 저 대신 그간의 상황을 다 설명하고 시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그 돈을 고스란히 가져간 것까지 야무지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사님도 그 상황에 어이가 없었는지 혀를 내두르시고는 쯧쯧 혀를 차시더군요. 저희 보고는 알았다고 정상 참작되었다고 돌아가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돌아가려다가 도저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저는 옆에 서류 뭉치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전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아야, 왜 때려? 뭐야 당신, 미쳤어?
그럼 지금 제정신이겠냐? 바람 피워 보험 사기쳐 아주 골고루 한다. 당신이 친아빠라는 게 내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 차라리 죽지 그럼. 마음속에라도 좋은 추억이라도 가지고 있지. 그는 저를 쳐다보며 입을 움찔거리더군요. 우리 애는 잘 크고 있는 거야? 우리 집안 6대 독자잖아. 잘 키워. 내가 해준 건 없어도 애 아빠잖아. 나중에 만나면 내가 잘해준다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내가 이런 건 다 너를 잘 키우려고 한 일이라고. 당신도 알잖아. 돈 없이 살면 얼마나 고생해. 그래서 그런 거야. 제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전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준서는 제 아들입니다.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들 키우려고 아등바등 사는 여자한테 남은 돈마저 빼앗아 가놓고 그게 할 말입니까? 같은 남자로서 이 사람에게 부끄러워서 제가 얼굴을 다 못 들겠더군요. 준서는 법적으로 마음으로도 저를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키웠고요. 다신 그 입에서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네요. 가자 여보. 저는 그대로 돌아서려다가 다시 서류 뭉치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치고서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지인에게 들은 말로는 남편에게 받아간 7억은 그대로 토해내고 보험 사기로 구치소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정말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의 채증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지옥 같았지만 이렇게 글로 옮겨 적고 보니 지난 일이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흐른 것 같네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상처만 준 결혼 생활에서 저는 금쪽 같은 아들을 얻어왔고 어쩌면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도 해봐요. 아등바등 쩔쩔매며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내 주장을 펼치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다짐을 하고 또 해봅니다. 제 사연을 적어 올리게 된 것도 별별 사람들 속에 그래도 참고 또 인내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원수 같은 전 남편이 저의 사업을 일으켜줬던 것처럼요. 말이 길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연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